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북동에 살고 있는 지훈이 할머니예요. 저는 지난해 가을에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을 아들 내외한테 증여해 주었어요. 이 집은 수십 년 전에 제가 친정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집으로 제 인생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긴 집이에요. 몇 번의 리모델링 공사가 있기는 했지만 제 나이보다 더 오래된 집이라서 더 애착이 가는지도 모르겠네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한때 저는 이 집에서 식모살이를 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정말 사실이에요. 거기에 얽힌 이야기를 하자면 3일 밤낮을 세워도 모자랄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간단히 추려서 사연으로 보내려고 해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도 있고 제 기억이 조금 왜곡된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쪼록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제 곁에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저는 어머니랑 단둘이 살았거든요. 어머니 외에 가족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주인집 할머니뿐이었어요. 주인집 할머니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미제 물건을 떼어다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파는 일을 하셨는데 당시엔 이런 사람을 미제 아줌마라고 부르곤 했답니다. 지금이야 수입이 자율화돼서 시중에서 수입품을 구하는 게 쉽기도 하고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해외 상품을 직접 구매도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수입품, 특히 미국 제품을 구하려면 미군 부대 물건을 뒤로 빼내서 사고 파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동네마다 미제 파는 아줌마들이 한둘은 꼭 있었어요. 특히나 부잣집 사모님들한테는 고정적으로 집에 물건을 대주는 미제 아줌마가 있기도 했고요. 저희 친할머니도 부잣집 사모님답게 평소 거래하는 미제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저희 주인집 할머니였어요. 저희 어머니와 주인집 할머니가 만나게 된 거는 어머니가 저를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당시 주인집 할머니는 저희 친가에 고정적으로 물건을 대고 있었는데 그날도 물건을 팔러 갔다가 우연히 저희 어머니랑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는 아빠와 헤어진 상태였는데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고 시댁에 찾아갔어요. 하지만 저희 할머니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 자식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를 떼라고 겁박을 하셨죠. 그 말에 어머니는 겁을 집어먹고 그대로 도망치셨어요. 그때 주인집 할머니가 집도 돈도 없던 엄마한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살 곳이 없는 제 어머니께 방을 내주시고 제가 세상에 태어난 뒤로는 손녀딸처럼 키워주셨어요. 주인집 할머니는 젊은 시절 시댁에 딸을 뺏기고 수십 년을 혼자 살아오신 분이라서 저희 어머니가 마치 당신 딸처럼 느껴지셨던가 봐요. 그래서 처음 본 상황에도 선뜻 도움을 주신 걸 거예요. 저를 낳아주신 친어머니는 저희 아버지의 첫사랑이었어요. 하지만 두 분 사이에는 결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두 분이 동성동본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저희 어머니는 일찍 부모님을 여인 고아였기 때문에 친가에서는 더더욱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어요. 친할머니가 직접 어머니를 찾아와 헤어지라고 강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 바람에 실제로 몇 번이나 헤어지기도 했다더군요. 어머니는 아버지 몰래 직장을 옮기고 이사도 가봤지만 그럴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지가 어머니를 찾아왔고 결국엔 헤어지지 못한 채 관계를 이어가곤 했어요. 하지만 두 분은 인연이 아니었던 건지 결국엔 헤어지게 되었어요. 매번 친할머니가 어머니를 찾아와 헤어지라고 강요하고 못할 짓도 하시곤 했었는데 마지막엔 할머니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까지
저희 어머니한테 찾아왔던 모양이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는 지방에 어머니가 살 곳과 직장까지 마련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당신 아들과 헤어지라고요. 아버지한테는 이미 정혼자가 있다는 말과 함께요. 가을에 시골 올 예정이에요. 그러니 더는 상훈이 찾지 말고 이젠 그쪽도 본인 인생 살도록 해요. 아버님,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저도 상훈 씨도 이렇게 못 헤어져요. 제가 잘할게요. 부탁드려요. 옆에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던 할머니는 더 한마디 하셨어요. 야, 너 그 입 못 다물어? 좋게 대꾸하니까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여보, 얘는 좋게 말해서 떨어질 애가 아니에요. 얼마나 지독하는지 모른다고요. 이런 애한테 뭐하러 집이며 직장까지 해줍니까? 아니, 우리가 얘 부모도 아닌데. 내가 아주 그동안 얘 때문에 골머리 썩은 걸 생각하면 머리채를 잡아도 분이 안 풀린다고요. 이 사람이 그만 좀 해요.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 아닙니까? 이봐요. 미숙 씨라고 했죠? 나도 자식 키우는 입장이라 내 자식 위에 남의 자식 인생 망칠 생각은 없어요. 우리 애랑 헤어지라는 건 그쪽 미워서가 아닙니다. 동성동부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하지도 않을 겁니다. 상훈이를 위해서도 그쪽을 위해서도 헤어지는 게 맞아요. 내가 신 사장한테 얘기 잘 해놨으니 새로운 곳에 가서 좋은 사람 만나 본인 인생 살아갈 생각하세요. 이렇게까지 나오자 어머니도 더는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어요. 이미 결혼이 정해진 상대가 있다는데 어머니가 고집을 부려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어머니는 할아버지 말씀대로 할아버지가 구해주신 집과 직장이 있는 지방도시로 떠났어요. 어머니가 떠나고 한동안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를 찾아 서울 시내를 찾아 나섰다더군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쉽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 모두 저희 어머니 소식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몇 달을 그렇게 어머니를 찾아다니던 아버지는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그해 가을 맞선을 본 상대와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결혼식을 몇 주 남기고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임신한 거였죠. 아버지와 헤어질 때까지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떠날 결심을 했던 어머니였지만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저를 생각하면 이대로 떠나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본가로 찾아갔는데 매몰차게 문전박대를 당하게 되었죠. 그때 마침 저희 본가로 물건을 팔러 들어가던 주인집 할머니를 발견했고 어머니는 주인집 할머니 편에 임신 사실을 할머니께 전했어요. 그러자 바로 할머니께서 밖으로 나오셨다더군요. 너 그게 사실이야? 뱃속의 아이, 우리 상훈이 애가 맞냐고. 네, 확실해요. 저 어머님, 이제 와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너무 늦은 건 알지만 저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아기 아버지 없는 애로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걸 말이라고 하니? 결혼식이 코앞인데 내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너 나랑 병원에 좀 가자. 가서 애부터 떼고 얘기하자고. 태어나봤자 환영 못 받을 애 아니니. 우리 좋자고 그러는 거 아니다. 너한테도 그게 없는 게 나아.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애까지 딸려있으면 어디 시집이나 가겠니? 그러니 나랑 가서 애부터 지우자고. 그 말에 어머니는 기겁을 하곤 골목을 내달렸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도 못하고 현기증에 주저앉고 말았죠. 그런 어머니를 일으켜 세운 건 다름 아닌 주인집 할머니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친할머니한테 물건을 팔러 갔다가 우연히 저희 어머니 사정을 듣고는 따라온 거였어요. 그게 인연이 돼서 어머니는 주인집 할머니 집에 새들어 살게 되었어요. 저를 낳으려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주인집 할머니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그 집에서 어머니는 저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주인집 할머니를 통해 들어서 안예 사실인데, 제가 100일이 되었을 때쯤 어머니가 저를 안고 본가로 간 적이 있었대요. 하필 그때 아버지는 지방 출장 중이라 어머니가 온 것도 제가 태어난 것도 알지 못했어요. 친할머니는 며느리한테 제 존재가 들킬까봐 어머니를 문전박대하려고 했는데, 정주예요. 우리 아기 이름 눈도 커도 상훈 씨를 꼭 닮았어요. 혈액형도 똑같고요. 상훈 씨 애가 확실하다는 증거예요. 제 혈액형이 아버지와 같다는 말을 들은 할머니는 그제야 대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곤 버선발로 달려나오셨죠. 병원에서 그러든? 우리 상훈이랑 같은 혈액형이라고? 네, 희귀한 혈액형이라서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네 말을 믿으마. 니들 모녀가 먹고 살 길은 내가 열어줄 테니 이 아이는 건강하게 키워야 한다. 너 지금 미제장수 집에서 살고 있다고 했지? 때를 봐서 내가 부를 테니 그때까지 입단속 잘하고 있어라. 매달 생활비는 내가 미제장수 편에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피가 귀한 아이니 다치지 않게 잘 키워야 한다. 그 말에 어머니는 마치 하늘에서 동아줄이라도 내려온 것처럼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젖을 뗄 무렵부터는 다시 일을 시작하셨어요. 본가에서 보내주는 돈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어머니 손으로 벌어서 저를 키우고 싶으셨나 봐요. 어머니가 출근하면 주인집 할머니께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동네에서는 제가 주인집 할머니 손녀인 줄 알 정도로 할머니는 저를 무척이나 아껴주셨어요. 특히나 제가 넘어져서 다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제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정주야, 뛰지 마라. 넌 피가 귀한 아이라서 다치면 안 돼. 그때는 그 말 뜻을 잘 몰랐는데 나중에서야 제 혈액형이 무척이나 희귀한 혈액형이라서 수혈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는 어머니와 주인집 할머니가 왜 그렇게 저를 과잉보호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비록 아버지는 없었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주인집 할머니 사이에서 꽤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제가 국민학교에 들어가는 무렵부터 어머니가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밤마다 저 몰래 술을 마시며 울기도 하고 가끔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앉아있기도 했어요. 그런 일은 점점 잦아졌고 여름방학 무렵부터는 상태가 전보다 더 심해져서 멀쩡한 날보다 술에 취해 있거나 정신이 나가 있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알고 보니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변했던 건 갑작스런 친할머니의 죽음 때문이었더라고요. 기다리면 언제고 다시 불러주겠다고 했던 친할머니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철석같이 믿고 있던 약속은 하루아침에 부도수표가 되어버린 셈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신락 같은 희망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더는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때로는 절망이 총이나 칼보다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 마련이니까요. 어머니는 특히 가족들이 나들이를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곤 했는데 그 표정은 마치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아이 같았어요.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그런 어머니를 달래주고 싶었지만 저는 너무 어리기도 했고 저로서는 어머니의 텅 빈 가슴을 채워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일까요? 어머니는 끝내 저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국민학교 1학년 겨울방학식을 하루 앞둔 날이었어요. 그날도 어머니는 밤 늦게까지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제가 잠에서 깨어보니 어머니가 집에 없는 거예요. 방 안에는 소주병이 여러 개 굴러다니길래 술에 취해 밖에 나갔나 싶어 집 밖으로 나가봤어요. 집 근처에서 혹시 쓰러져 잠이 든 게 아닌가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차도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뺑소니를 당했나 봐. 불쌍해서 어째? 술에 취해 비틀대길래 위험하겠다 했더니 결국엔 저렇게 됐네 그래.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고개를 빼고 봤더니 글쎄 도로에 웬 여자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지 뭐예요. 한쪽 발은 신발도 벗겨진 채 맨발이었어요. 그런데 발등에 나 있는 상처를 보자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발등에도 저거랑 똑같은 상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가가 봤는데 세상에 우리 어머니더라고요. 그날 사고로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은 저는 어머니 잃은 슬픔과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학교는 다닐 수 있을까? 그보다 집세는? 밥은? 이기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세상에 가족이라고는 어머니 한 사람뿐이었는데 그런 어머니가 사라져버린 거니까요. 가족도 없고 연락이 닿는 친척도 없던 탓에 따로 장례식은 치르지 않았어요. 화장한 뼈가루를 주인집 할머니와 함께 강가에 뿌려주는 걸로 어머니의 장례식을 가름했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얼마 뒤 주인집 할머니가 오셔서는 짐을 챙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다 못 가져가니까 가방 하나에 꼭 필요한 거랑 옷까지나 챙겨. 나머지는 거기서 해줄 테니까. 할머니, 나 내쫓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도 없으니까 집세 못 받을까 봐 내쫓는 거냐고요. 돈이라면 나중에 내가 벌어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네? 이거사, 그런 거 아니야. 다 널 위해 이러는 거니까 어서 짐부터 챙겨. 솔직히 그 말에 믿음은 안 갔지만 그래도 무작정 고집만 부리고 있을 수는 없어서 간단한 짐을 챙겨 주인집 할머니를 따라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는 동안 주인집 할머니는 어디로 가는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불편한 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에서 언덕길을 한참이나 걸어 올라갔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부잣집들이 질비한 동네였어요. 그리고는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어느 집 앞에 멈춰 서더니 익숙하게 배를 누르시더군요. 그렇게 집주인 할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간 저는 잔디가 깔린 마당에서 혼자 기다리게 되었어요. 집 안에는 할머니 혼자 들어가셨거든요. 한참을 안에서 얘기를 나누고 나온 주인집 할머니는 이 집이 앞으로 제가 살 집이라는 말을 하시고는 혼자 대문을 나섰어요. 그 순간 어렴풋이 예전에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부잣집 외동아들이고 언젠가 저랑 어머니는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될 거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이 집이 바로 우리 아버지 집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 생각은 잠시 뒤 산산이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집 식모가 저를 데리고 자신이 쓰고 있는 골방으로 데리고 갔거든요. 그리고는 저를 노려보며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 쓰기에도 좁은 방에서 어떻게 너랑 둘이 지내라는 건지. 얘, 얼른 옷 갈아입고 나와. 입을 호청도 빨아야 하고 할 일이 천지야. 어리다고 안 봐주니까 농땡이 칠 생각이랑 하지도 말라고. 그 순간 알 수 있었어요. 나는 아버지 집에 온 게 아니라 이 집에 식모로 팔려왔다는 걸요.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나를 손녀딸처럼 예뻐해주던 주인집 할머니가 나를 이 집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그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한겨울에도 찬물에 걸레를 빨아 바닥을 닦아야 했고 부엌에서 일하는 식모 언니들 심부름부터 주인 아저씨 구두를 닦는 일까지 도맡아 해야 했어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사장님이 학교는 보내주셨다는 거였어요. 사람은 배워야 하는 거다. 그래야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겠니?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학교는 보내줄 테니 일은 공부 끝나고 와서 하는 걸로 해라. 사장님 덕분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줄 알았던 학교에도 다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이었나 몰라요. 물론 학교에서 파하면 바로 집으로 달려와 집안일을 해야 했지만요. 이런 특별 대접 때문이었을까요? 식모 언니들은 틈만 나면 사장님 눈을 피해 저를 괴롭히기도 하고 심부름도 많이 시켰어요. 고달픈 생활이 이어졌지만 그래도 지내다 보니 그리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바로 사장님 때문이었죠. 사장님은 사모님한테는 무척 쌀쌀하게 대하는 분이셨지만 희한하게도 저한테만큼은 무척이나 따뜻한 분이셨어요. 제가 쓸 공책과 연필도 사다 주시고 가끔은 다른 식모들 몰래 샌베 과자랑 팥빵도 사다 주시곤 했어요. 많이 먹어야 무럭무럭 자라지. 요즘은 누가 괴롭히는 사람은 없니? 너만 학교 보내준다고 욕하고 때리는 식모들이 없느냐 말이다. 네, 없어요. 지난번에 사장님께서 혼내주신 이후로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그래, 혹시라도 누가 널 괴롭히거든 나한테 말해라. 콩알 만한 게 혼낼 데가 어딨다고들 그러는지. 사장님은 저를 공부도 시켜주시고 철마다 옷도 사주셨어요. 아주 가끔은 제가 학교에 갈 때 학교까지 차를 태워주시기도 했어요. 사장님 차에서 내려 교문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이 달려나와 너희 아빠냐고 묻곤 했는데 사실 몇 번은 그렇다고 대답한 적도 있어요. 어릴 땐 사장님이 저희 아빠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거든요. 제가 사장님을 인생의 은인처럼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제게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건 바로 주인집 할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나를 손녀딸처럼 챙기던 사람이 어머니가 죽자마자 저를 남의 집 식모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동안 믿고 따랐던 거에 대한 일종의 배신감이 들어서 할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이를 악물게 되었어요. 그 덕분에 고된 집안일로 이겨낼 수 있었지만요. 집안일이 익숙해지고 이곳 생활이 버틸만 하다고 느끼는 사이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솔직히 저는 사장님이 저를 고등학교까지 보내주실 줄은 몰랐어요. 그건 같이 일하는 식모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서 부리는 식모를 고등학교까지 보내주는 주인이 몇이나 되겠어요. 게다가 저는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다른 식모들보다 일도 적게 하는데 고등학교까지 보내준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하루는 사장님께 직접 물었더니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정주 너를 볼 때마다 네가 남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곤 한단다. 내가 아는 누군가를 닮은 것도 같고 어느 면에선 나를 닮은 것도 같고 말이야. 그럴 리가 없는데 참 이상하다니까. 그래서 그런가 가끔씩 내가 네 부모라면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해. 내 딸이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데 가난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하고 말이야. 비록 지금은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고 있지만 너라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니야. 남부럽지 않은 직업을 구하고 성실한 남편 만나 예쁜 아들 딸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지. 할 수만 있다면 조금이나마 내가 도와주고 싶구나. 그런 마음으로 널 고등학교에 보내기로 한 거야. 사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 뭉클했어요. 나는 왜 우리 아빠 딸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사는 걸까? 얼굴도 모르는 아빠 딸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멋진 사장님 딸로 태어났더라면 아빠 사랑받으며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을 텐데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를 딸처럼 바라보는 사장님이 안쓰럽기도 했어요. 사장님 내에는 돈도 많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부부였지만 딱 하나 자식이 없었거든요. 식모 언니들 말에 따르면 두 분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부부 사이의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사장님이 저랑 같이 있는 걸 사모님이 싫어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장님이 붓글씨를 쓰실 때마다 옆에서 먹을 가는 일을 도맡아 하곤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사모님이 엄청 화를 내곤 하셨어요. 이게 감히 어디서 여우짓을 해? 당장 서재에서 안 나가? 그럴 때면 사장님이 나서서 사모님께 한 소리 하곤 하셨어요. 내가 하라 그랬어. 당신보다는 이 어린 게 먹을 훨씬 잘 가니까. 정주야, 아줌마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앉아서 먹 갈아라. 앞으로도 내가 붓글씨 쓸 때는 네가 옆에서 먹을 갈도록 해. 마치 확인 사살을 하듯 사모님 앞에서 제가 할 일을 알려주시는 사장님 덕분에 그 후로도 저는 사장님 옆에서 먹 가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사장님 옆에서 먹을 가는 동안 저는 사장님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사장님이 남들 몰래 용돈을 주시는 것도 늘 그 자리에서였고 제 고등학교 진학이 결정된 것도 그 자리에서였어요. 고등학교에 보내주신다는 말을 듣고 신이 나서 서재에서 나왔더니 문 앞에 사모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사모님은 가자미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그러셨어요. 이참에 솔직히 말해봐라. 너 뭔가 알고 이 집에 들어온 거지? 네? 뭐를요? 너 정말 몰라? 네가 이 집에 온 이유 정말 모르냐고. 이유라면 다른 게 있을까요? 주인집 할머니가 저를 이 집에 식모로 보냈으니까 집안일을 하라는 거였겠죠.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 맹랑한 것. 끝까지 오리발이네. 그래, 그럼 네 말대로 집안일이나 열심히 하렴. 만큼하게 우리 집 바깥 양반 꼬드겨 생선 살 뜯어먹듯 내 집 살림 뜯어먹을 생각 말고. 알겠니? 사모님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무척이나 싸늘했어요. 평소에도 말로 사람 기분 잡치게 하는 재주가 있는 사모님이긴 했지만 그날처럼 눈으로 욕을 한 적은 없어서 괜히 뜨끔하더라고요. 혹시나 기분이 상하셔서 사장님이 저를 고등학교에 보내주기로 한 약속을 없던 일로 만드실까봐 겁이 났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이 집에 온 지도 10년이 되던 해였죠. 하루는 사모님 심부름으로 사모님 친구분 댁에 선물을 전해드리고 오던 길이었는데 마침 오래전 제가 살던 동네를 지나게 된 거예요. 평소 같으면 알고도 그냥 지나갔을 길인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굳이 옛 기억을 떠올리며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 집을 찾아갔어요. 혹시라도 주인집 할머니랑 마주치면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살짝 고민도 됐어요. 처음 사모님 댁에 오게 됐을 때는 나를 이곳에 보낸 주인집 할머니가 죽도록 미웠는데 사모님 덕분에 고등학교도 다니게 되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 집에 오게 돼서 다행이랑 생각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더 주인집 할머니 집까지 찾아갈 마음이 생겼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아이고야, 그 집 할매 세상 떠난 지 3년도 더 됐다. 와 이제 왔노. 그 할매가 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나? 니를 손녀딸 맹크로 키워줬다 아이가. 구멍가게 아주머니는 저를 보시고는 왜 이제야 왔냐고 타박을 하셨어요. 주인집 할머니가 저를 남의 집에 식모로 팔았다는 건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저한테 주인집 할머니 산소 위치를 알려주셨어요. 산소 근처에 할머니 동생이 사니까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으면 그 집에 가서 물어보라시더군요. 내가 거길 갈 줄 알고? 내가 왜? 속으로 이를 부득부득 깔며 절대 안 가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얼마 뒤 저는 제 발로 주인집 할머니 산소를 찾아가고 말았어요. 주인집 할머니 산소 근처에 산다는 동생분을 찾아가 할머니가 남긴 물건 중에 우리 엄마 물건이 있는지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까지 찾아갔는데 왜 이제야 왔니? 우리 누님이 너를 얼마나 기다렸다고. 성치 않은 몸으로 그 집에 몇 번이나 찾아갔는데 매번 문정박대 당하고 왔다더라. 누님이 세상 떠났을 때도
내가 직접 그 집에 찾아가 누님 부고를 전했는데 그 집에서 말 안 해주디? 그 집 사모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말이다. 아니요. 저는 못 들었어요. 사모님도 그런 말씀 안 하셨고요. 그런데 왜 할머니가 그렇게 저를 찾으셨는데요? 할머니가 저를 그 집에 식모로 팔아놓고 왜 찾으러 왔냐고요? 미안해서 사과라도 하시려고요? 그게 아니면 저한테 뭘 더 받아갈 거라도 있으셨대요? 저요. 그 집에서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사장님 덕분에 고등학교까지 들어가게는 됐지만 여전히 집안 살림에 허드렛 일까지 도맡아 하고 산다고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게요? 할머니 때문이라고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지난 세월을 생각하니 울분이 끓어올라 저도 모르게 할머니 동생분한테 악을 쓰고 대들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널 식모로 부렸다고? 아니, 자기 자식을 식모로 부리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딨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 집 딸이라뇨. 아니, 아직 그것도 모르고 산 거니? 아이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잠깐만 있어봐라. 네 엄마가 너 낳고 써놨던 일기가 있어.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적혀 있으니까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라. 할머니 동생분은 할머니가 남기신 물건 중에서 가장 낡은 공책 하나를 꺼내오셨어요. 그리곤 제게 건네주셨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그 공책에 적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앞에서 제가 서술했던 내용대로 저희 엄마가 아빠랑 헤어지고 혼자 저를 낳아 기른 일이며 친할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면서 엄마와 친할머니의 약속이 무참히 깨진 일까지 세세히 적혀 있더군요. 엄마의 일기장에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구구절절하게 담겨 있었고 죽기 전쯤에는 아빠에 대한 칭호가 빼곡히 담겨 있었어요. 그 글을 읽어내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대체 왜 우리 모녀가, 아니 아빠까지 포함해 우리 세 식구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했는지 너무도 한스럽기만 했어요. 그놈의 동성동본이 뭐라고 멀쩡한 가정을 산산이 조각내버린 건지 정말 어이가 없고 가슴만 답답했어요. 저는 버스에서 하도 운 탓에 눈이 투둥투둥 부어서 집에 도착했는데 그런 저를 보고는 사모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야, 너 뭐하는 기집애야? 지금 이 시간까지 어디서 뭘 하고 있었어? 아주 상전이 따로 없어. 지금이 몇 시라고 기어들어와? 여기가 네 집이야? 네가 이 집 주인이냐고. 이게 아주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끝이 없어. 너 이따위로 굴 거면 이참에 짐 싸서 나가. 내가 아주 네 꼴 보고 사느라 속이 다 뒤틀리니까. 왜요? 제가 사장님 딸인 거 알아서요? 그래서 저만 보면 그렇게 화가 나시는 거예요? 사모님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주인집 할머니가 저 이 집에 데려온 날 사모님이 약속하셨다면서요. 사장님한테 제가 사장님 딸인 것도 말하고 이 집 딸로 잘 키우겠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약속 안 지키셨어요? 왜 나랑 아빠 속이셨냐고요? 너 누구한테 그 소리 들은 거야? 말해. 누구한테 들은 거냐고? 네 친할머니도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죽은 지 오래고 널 이 집에 보낸 한망구도 트럭에 치워줄 거 없는데 누가 너한테 네가 이 집 딸이란 소리를 했느냔 말이야. 네? 주인집 할머니가 트럭에 치여 돌아가셨다고요? 할머니 동생뿐 말로는 어떤 차에 치였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뺑소리를 당했다는 것밖에 모른다고 그러던데 트럭에 치였다는 걸 사모님이 어떻게 아세요? 설마 사모님이 시킨 거예요? 내가 사장님 딸인 거 감추려고 주인집 할머니를 죽인 거냐고요? 제 말에 사모님은 아차 싶었는지 눈알만 굴리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내 저를 달래는 듯한 목소리로 그러시더군요. 얘 정주야,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하니? 어차피 나이 든 노인네 트럭에 치여 죽든 버스에 치여 죽든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안 그러니? 중요한 건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 그래,
내가 뭘 해주면 되겠니? 너 대학 보내주랴? 네 앞으로 땅이라도 사줘? 그러면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줄 테니? 너 우리 집 양반한테 네가 친딸이라고 말해봤자 호적에도 못 오른다? 왠지 알아? 내가 그렇게 하도록 안 될 거니까. 이 집 안주인은 어디까지나 낮았니? 죽은 네 엄마는 첩도 뭐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나불대지 말고 내가 주는 떡이나 받아 먹어. 그러면 내가 네가 살 집도 마련해주고 네 대학도 보내주고 좋은 집으로 시집도 보내주마. 너 이 집에 있어봤자 이 집 딸로는 못해. 우리 집 양반이 그동안 식모로 부리던 널 딸로 받아줄 것 같아? 사람들 눈이 있는데 어림도 없지. 그러니 내 말 들어. 어때? 아줌마 말 들을 거지? 사모님은 눈웃음을 살랑살랑 치면서 뱀의 혀처럼 사악한 혀를 놀려댔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누구 마음대로 당신이 뭔데 내 딸을 이 집에서 내쫓아? 지금까지 그 요망한 새치어 내둘러서 네 멋대로 남의 인생 망치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더는 안 돼. 정주가 내 딸인 거 아닌 이상 절대 당신 손에 망가지게 안 둔다고. 갑작스런 사장님의 등장에 사모님은 귀신을 본 것처럼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 두 분은 온 집안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말싸움을 벌이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사모님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주인집 할머니가 뺑소니 트럭에 치여 세상을 떠나신 게 사모님과 연관이 있다는 사장님의 신고 때문이었죠. 사모님은 절대로 아니라고 부인하셨지만 얼마 뒤 증인이 나타나면서 사모님의 악행은 모조리 드러나고 말았어요. 증인은 사모님 차를 몰던 기사였는데 사모님이 사람을 써서 주인집 할머니가 당한 뺑소니 사고를 사주했다는 내용을 경찰서에서 증언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사모님은 실형을 살게 되었고 이혼까지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장님 호적에 오를 수 있게 되었죠. 이제는 호칭도 사장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었고요. 아버지는 저와 함께 제 어머니 유골을 뿌린 곳에 가서 한참을 우셨어요. 하루아침에 집에서 부리던 식모에서 부잣집 고명딸이 되어버린 저는 모든 게 다 변했어요. 일단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식모들은 모두 내보냈고 제가 그 집에서 식모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가정부를 새로 들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걸어서 다니던 학교도 기사가 딸린 차를 타고 다니게 되었죠. 저는 창문 하나 없는 골방에서 나와 성인 10명은 거뜬히 잘 수 있을 법한 커다란 방으로 옮겼어요. 그 방에서 난생 처음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눕자마자 스르륵 잠이 들어버려서 얼마나 놀랐나 몰라요. 저는 결혼 후에도 남편과 함께 그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가난한 고학생으로 제 과외 선생이었던 남편은 저희 아버지 도움을 받아 대학 공부를 마칠 수 있었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몇 년 전에 은퇴하기 전까지 변호사 생활을 했어요. 제게는 애증의 산물이기도 한 그 집에서 우리 아들이 태어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우리 세 식구가 살다가 아들 녀석이 결혼한 뒤에는 집을 리모델링해서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제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집에서 손녀딸과 손자가 태어나서 지금은 대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답니다. 제게 남모를 아픔을 준 이 집에서 저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내 아들이, 내 손주가 이 집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겠죠. 인생에는 고난도 있고 낙도 있다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은 행복한 순간을 더 많이 누리고 살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보람되시기를 바라며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